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컴퓨터 시스템 기초 실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 보게 되는데,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나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앞에 인트로덕션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잠깐 더 소개를 한다면은, 음, 컴퓨터 공학의 많은 분야를 갖다가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실 전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컴퓨터 공학 분야를 하드웨어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눈다면은, 나는 하드웨어 쪽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드웨어만 다루고 맨날 납땜하거나 뭐 컴퓨터 조립하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설계하거나 CPU를 설계하거나 뭐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최근에 그 하드웨어 분야는 거의 70% 이상이 소프트웨어 작업이고, 칩을 만들거나 CPU, 뭐 VGA 카드, 뭐 램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작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제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각종 반도체나 칩이나 컴퓨터 기기나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드웨어 분야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컴퓨터 공학을 하면서 뭐 하드웨어 분야 쪽으로 여러분들 진출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분야 쪽으로 진출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있어서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한다, 하드웨어를 전공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소프트웨어만 전문으로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를 다룰 수가 없는데 거의 힘들죠. 하드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작업의 70% 이상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쪽의 능력도 상당히 좋아야 된다. 즉 하드웨어를 여러분이 잘 다루고자 한다면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능력이 굉장히 높게 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이 강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라기보다는,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스코프를 다 다루는 기초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기초적인 그 백히스토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EDPS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뭐 길게는 80년대까지의 이 컴퓨터 세계를 들여다본다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EDPS란 말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이라고 하는 것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잘 따가지고 Electronics E, Data D, Processing P, System S, 요 네 글자를 딴 게 바로 EDPS입니다. 왜 이런 말이 붙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60년대에 이 컴퓨터 공학이 처음 태동되기 시작한 이 60년대를 봤을 때, 그때의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PC나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뭐 패드 또는 스마트폰 같은 이러한 정말 6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래의 세계에서나 올 듯한 그러한 기기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데이터를 전자화된 기계에다 집어넣고서는 그냥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지, 뭐 지금처럼 뭐 모바일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뭐 패러렐 프로세싱, AI, IoT 이런 개념으로 동작되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공이 아닌 사람이야 뭐 과거에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컴퓨터의 히스토리컬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알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공 분야의 백히스토리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하는 건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배웠을 겁니다. 뭐 제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컴퓨터, 5세대 컴퓨터 뭐 이런 거 쭉 배웠겠습니다만은, 이 리패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세대에 걸쳐 가지고 다 적용됐던 그러한 공통적인 컨셉이고, 지금같이 네트워크 기반의 이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도 사실은 적용된 그런 이제 개념인 거예요. 하지만 60년대에는
EDPS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때는 참 재밌는 시대였죠. 지금 보면 너무 웃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컴퓨터가 나왔던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주로 보이는 것이 뭐 컴퓨터 캐비넷 같은 데 뭐 테이프가 뺑뺑 도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의 일부고 보통의 경우에는 테이프나 또는 그 천공 카드에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예를 보이겠습니다만은 펀치 카드라고 하는 카드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만듭니다. 기록을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테이프나 천공 카드를 가져다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에드박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니백이라는 시스템도 예를 들어 주고 있긴 한데 에드박이라고 하는 여러분 컴퓨터 히스토리에서 배웠죠. 에드박이라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장치로부터 처리 방법을 가져와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프린터로 찍어내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즉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루틴을 갖다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 가지고 처리를 해서 프린터로 찍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EDP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아버지나 바로 전 세대, 뭐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산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이 EDPS라는 말을 잘 할 겁니다. 혹시 본인들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조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관련된 일을 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EDPS가 뭔지. 그럼 아마 바로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 할 때 보게 되면 꼭 나오는 그런 컴퓨터 이름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름이 애니악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에드박, 뭐 에드삽, 그 다음에 뭐 유니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대 시대에 나왔던 컴퓨터 히스토리에서 1960년대면 이건 고대죠. 70년대도 거의 고대에 가깝습니다. 이런 컴퓨터들은 지금같이 아주 고집적화된 그러한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무슨 뭐 인텔 뭐 10세대 CPU라든가 아니면 뭐 애플의 뭐 M1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고집적화된 그러한 반도체 칩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컴퓨터들은 진공관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진공관 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진공관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오디오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진공관이라는 소자가 다시 리바이벌 돼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분야 아니지만요. 이 진공관은 나름대로의 전자적인 특성이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사용되는 그런 분야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60년대, 70년대에 이런 진공관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런 진공관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애니악 같은 경우는 14,400개의 진공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에드삽 같은 경우는 약 8,000개의 진공관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공관들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빼곡히 꽂혀가지고 회로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컨트롤 유닛을 갖다가 구성하면서 CPU를 구성하는 일부를 만들었는데 그런 일부가 다 모여서 이런 하나의 요새로 말하면 CPU 유닛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요 CPU 유닛이죠. 요걸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박스죠. 그리고 메모리도 뭐 지금은 반도체 메모리, 램, 여러분들 뭐 모듈 램 아니면 뭐 서피스 마운팅으로 된 램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당시에는 메모리도 역시 진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이거 굉장히 많은 진공관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딱 그래서 이제 메모리 탱크라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진공관 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텔 뭐 10세대 뭐 코어 i 시리즈 아니면 뭐 애플의 M1 프로세서 이런 거를 갖다 회로로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뒤집어질 겁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회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약간 멘탈이 나가거나 정신 이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회로들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이 애니악
또는 이제 에드박의 프로세싱 유닛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 요만큼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부분인데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벌써 골치 아프죠. 물론 이제 증후군 회로를 다뤘던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회로가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고 어떤 동작 회로인지를 뭐 바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증후군 회로를 다뤄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회로를 보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트랜지스터나 IC로 된 회로도 여러분들 보기 힘들 겁니다. 뭐 근데 그렇게 회로를 볼지 모른다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컴공과 전공자예요. 컴퓨터 공학 전공이지 여러분들이 전기나 전자공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이런 회로를 보는 거는 뭐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옛날에 애니악이나 에드박이 이렇게 많은 증후군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고 그 회로들이 많이 모여서 CPU라고 하는 유닛을 만들었구나, 이런 메모리라는 유닛을 만들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프로세싱 유닛으로 돼가지고 이런 에드박의 한 일부의 유닛으로 사용됐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사정을 붙이자면은, 우리가 지금 세대에 와가지고 이 옛날 60년대 컴퓨터 회로를 갖다 보는 것도 참 골치 아픈데, 지금의 기술로도 골치 아픈데, 이 당시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회로를 갖다 다 만들어내고 설계해가지고 에러 없이 잘 돌아가는 회로를 만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든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당시에는 다 가능한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바뀌면은 이전의 기술이 잊혀지거나 아니면 신기하게 보일 뿐이지, 뭐 결코 어떤 기술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술은 기술이에요, 그냥. 지금도 이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렇지만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인류 중에서 누군가는 이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은 남아있을 겁니다. 사실 애니악이나 에드박 시절에는 직문관으로 모든 컴퓨터 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CPU가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덩어리 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CPU가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졌다는 개념은 제일 처음에 누가 어디서 만들었느냐, 바로 인텔이 만들었습니다. 인텔이 최초로 4004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형태의 칩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컴퓨터 역사에서는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개념 자체가 CPU 같은 처리 장치를 하나의 단일 칩으로 만든 그런 형태를 갖다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합니다. 4004 이름에서도 봤지만은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챘듯이 4비트 프로세서입니다. 70년대 후반에 계산기, 뭐 금전 분목기, 뭐 슈퍼에서 쓰는 거 따르릉 하는 그런 기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당시에는 4004로 만들어졌고, 칩 타입의 CPU로서는 최초의 형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정말 쬐끄만 핀도 몇 개 없는 작은 프로세서예요. 이게 과거에 이 애니악이나 에드박 같은 이런 컴퓨터에서의 요 CPU 유닛보다 더 강력한,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갖다 냈다는 것은 참 광록할 만한 일이고, 기술의 발달은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 그런 이제 4004 CPU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사진들,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을 비롯한 그림들까지, 이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과 물건들을 갖다가, 제품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텔의 4004 프로세서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컴퓨터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4004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8008, 8080, 80186, 286, 386, 80486, 그리고 여러분들이 펜티엄을 알고 있는 80586,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코어 i 시리즈까지, 그리고 제온 시리즈, 그 밖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각종 서버용 CPU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장악하는 그러한 인텔 제국이 바로 이 인텔 4004 CPU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컴퓨터 히스토리를 보다 보면요, 물론 히스토리를 뭐 연도별로 쭉 뭐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특정 기술 위주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특정 기술들이 발전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주로 이제 이 사진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인텔의 4004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메인프레임, 이 당시에 이제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그런 CPU 유닛을 달고 있는 그런 메인프레임들이 뭐 유니백을 비롯해 가지고 이후에 많은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그 트랜지스터 베이스의 메인프레임에 대해서 이 인텔 4004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정면으로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런 칩이 발명됨으로써 컴퓨터의 어떤 규모나 크기, 능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컴퓨터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컴퓨터라는 것이 컴퓨터실, 특별하게 컴퓨터를 설치해 놓은 그런 컴퓨터실로부터 여러분들의 개인용 책상으로, 즉 개인용 컴퓨터로 넘어오기 시작한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4004 프로세서고, 따라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용의 컴퓨터 룸에서 전문 오퍼레이터들이 작동을 시키는 그러한 개념에서 데스크탑 위에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금만 배워가지고 얼마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념이 변형되기 시작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4004 프로세서로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CPU의 발달사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잠깐 한번 이제 컴퓨터에 사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그 히스토리로 봤을 때도 우리가 대표적인 컴퓨터 디바이스로 되면 마우스입니다. 마우스에 대한 발전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요 그림 보게 되면은 70년대 마우스입니다. 거의 최초의 발명된 마우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무로 껍질돼 있고 버튼, 푸시버튼 스위치 있고 참 황당하죠. 그리고 밑에 돌아가는 마우스 볼이 거의 롤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거의 최초에 만들어진 마우스인데, 지금 여러분들 당장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와중에 만지작거리는 마우스하고 비교해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하지만 그 마우스가 최초에 이랬다는 겁니다. 9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런 이제 트랙볼 같은 개념이 나오죠. 지금도 뭐 의료 장비라든가 특수 군장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중요한 그런 이제 마우스 디바이스인데, 트랙볼이라고 해가지고 볼을 손가락으로 좌우로 굴려가지고 쓰는 그런 포인팅 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90년대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최근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글러브, 즉 장갑을 사용해서 장갑을 사용해 가지고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쓰입니다. 물론 아주 최근 요새로 보게 되면 장갑으로 뭐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손의 움직임을 갖다가 캡처해 가지고 인공지능적으로 이제 포인팅을 하는 그런 장치를 쓰겠습니다만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전용의 글러브가 있어가지고 글러브로 움직이면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러한 장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포인팅 장비 상당히 많은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것 말고도 뭐 VGA 카드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히어로가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지금은 이미 저 세상을 갔지만은 이 애플의 신화를 만든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의 회사인 애플사, 그리고 그 애플사가 있게 하는데 그 시발점이 됐던, 스타트업 레전드가 됐던 애플 컴퓨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넥슨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처럼 진짜 오리지널 애플,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제 애플 1이라고 부릅니다. 애플 1. 나중에 이제 상용적으로 아주 성공한 애플 2하고 구분되는 스티브 잡스의
최초의 컴퓨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창고에서 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 납품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이 당시 애플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PC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양이에요. 지금 요 사진은 애플 컴퓨터의 본체, 그리고 키보드, 전원 장치, 그리고 이제 보조 기억 장치, 그리고 모니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Real First Personal Computer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최초의 개인용 PC다, 개인용 컴퓨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컴퓨터를 만들 생각을 한 스티브 잡스와 그리고 이 애플 컴퓨터의 회로를 갖다가 설계하고 제작을 한 워지니악, 이 두 사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그 컴퓨터죠. 애플 컴퓨터는 한마디로 이제 전자공학적인 그 기술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전자공학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제어 장치나 논리 장치, 그것을 갖다가 논리 소프트웨어와 결합시켜서 퍼스널 컴퓨터의 기능을 하는, 그 이전에 뭐 메인프레임이나 미니 컴퓨터와 동일한 또는 혹은 나중에 가서 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주는 그런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 애플 컴퓨터에서는 정말 간단한 그 소프트웨어와 간단한 하드웨어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는 그런 PC가 만들어질 수 있어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된 그런 컴퓨터죠.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논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0과 1의 논리를 갖다 우리가 뭐 AND, OR,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산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을 하게 해주는데, 바로 이 애플 컴퓨터는 그 이전에 메인프레임이나 미니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논리적인 처리를 갖다가 이런 작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능하게 해줬고, 컴퓨터공학에서 이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부분인 논리학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왜 논리학, 0과 1의 논리, 즉 이산수학과 그 다음에 자료구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애플 1의 그 메인보드, 이게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이제 메인보드입니다. 애플 1의 PCB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68,000 모토로라의 MC68000 CPU의 전신에 해당되는 6502 MC650이라고 하는 그러한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그 인텔의 4004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핀도 많고 상당히 커진 걸 볼 수 있죠. 뭐 그 몇 년 사이에 전자공학의 발전을 갖다가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런 메인보드는 여기 지금의 메인보드에 비하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복잡한 거였습니다. 요새 같으면 아마 이 전체 메인보드를 갖다가 한 개의 칩으로 만들고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의 기술로는 이 정도의 메인보드도 상당히 발전된 형태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TTL들, 트랜지스터 로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TTL과 아날로그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려면은 뭐 폭넓은 전자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은,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전자공학과 학생이 아니니까 이런 그 메인보드가 TTL로 구성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가 소프트적인 그 회로의 논리 제어, 0과 1의 제어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런 이제 제어 논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논리 회로나 아니면 컴퓨터 구조에서 아마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애플 1에서 사용됐던 페리페럴, 즉 이제 주변 장치 중에서 보조 기억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도 이미 이런 카세트 테이프, 요 테이프입니다. 음악용 카세트 테이프를 본 기억이 벌써 감감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안 쓰는 장치죠. 하지만 애플 1 시대에는 보조 기억 장치로서 바로 이런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해서 여기 보이는 카세트 레코더, 흔히 이제 녹음기라고 그러죠. 이 녹음기를 애플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애플 컴퓨터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이 테이프에 기록을 하거나, 즉 저장을 하거나, 또는 테이프에 기록된 0과 1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갖다가 이 테이프 레코더를 통해서 애플원으로 입력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예. 나도 그 초창기에 컴퓨터를 처음 다룰 때,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2학년이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애플1 아니고 애플2였습니다. 사용하면서 보조 기억 장치로 이런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예, 잠깐. 그 뒤로 바로 이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러한 장치가 나와가지고 플로피 디스크를 썼는데 그 직전까지 잠깐 사용했던 장치가 바로 이 테이프 장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변조, 즉 AD 컨버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데 AD 컨버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위키백과나 구글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세요. 하여간에 이 당시에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뭐 지금은 하드디스크를 거의 안 쓰죠. 뭐 USB라든가 이런 장치가 아예 없던 시절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예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보조 기억 장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이 실제 애플1이 스티브 잡스의 그 창고에서 만들어졌을 때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케이스를 나무로 만들었고, 키보드 대충 나무 썰어가지고 끼워 넣고, 이 안에 본체, 앞에서 봤던 이 본체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요 모니터를 얹었습니다. 뭐 이런 모니터를 얹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갖다가 껍데기를 뜯은 모양이 요 모양입니다. 그 모니터에다 딱 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플 컴퓨터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키보드 일체형 본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판매를 했는데 물론 몇 개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된 거는. 그 뒤에는 케이스를 또 따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어쨌거나 최초의 애플1 컴퓨터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워지니악이 직접 사인을 한 부분이 보이죠. 정말 귀한 컴퓨터입니다. 이 워지니악 사인이 들어있는 이 애플 본체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딱 2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선 뭐 3대라고 말도 하는데, 하여튼 내가 확인한 거는 2대입니다. 워지니악 사인이 들어있는, 맞아, 굿즈죠, 굿즈. 애플 굿즈입니다. 굿즈긴 한데, 너무나도 귀한 굿즈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마 경매에 나오면은 최소한, 글쎄요, 억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억대 더 될 것 같네요. 최초의 애플 컴퓨터는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 네.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이 애플1 컴퓨터를 판매할 당시에는 각종 매뉴얼을 갖다가 이 컴퓨터 본체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을 했는데, 뭐 물론 요새도 컴퓨터를 PC를 하나 사게 되면 여러 가지 매뉴얼을 동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통 매뉴얼 줘도 안 보죠. 뭐 잘해봤자 메인보드 매뉴얼 정도 있을 텐데, 그것도 메인보드 매뉴얼도 아마 거의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애플1 컴퓨터는 앞에서 본 이런 허접한 외장 본체에 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형태의 매뉴얼을 갖다 제공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메인보드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갖다 설명해주고 있고, 사용법이라든가 이 컴퓨터의 특징 같은 걸 주고 설명해주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아예 메인보드의 회로도까지 있습니다. 이 회로도 보게 되면 수많은 TTL들이 사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회로도까지 다 제공해줬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컴퓨터 사면은 회로도 제공해주는 컴퓨터 봤어요? 없죠? 예. 줘봤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지니악은 이 애플 컴퓨터의 회로까지 상세하게 제공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궁금하면은 이 회로를 보고서 너희들 한번 공부해서 뭐 뭔가를 해봐라, 이런 의미였고, 70년대나 80년대 초반, 제가 처음에 전자공학을 접했을 때가, 이 컴퓨터 회로와 전자공학을 접했을 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납땜을 했어요. 예, 하여튼 8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엔간한 전자기기를 갖다 사게 되면은 이런 회로들을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들을 가지고서는 뭐 순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장치를 더 붙이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새 같으면 참 신기한 일이죠. 야, 저거 어떻게 보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뭐 애플 뭐 아이폰에다가 장치를 하나 붙이겠다. 깝깝하죠. 아예 붙일 생각 못하죠. 갤럭시 폰에다가 뭔가 외장 장치 붙이겠다. 아마 하려고 시도를 잘 할 겁니다. 물론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저도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갤럭시에다가 이제 외장 장치를 갖다가 선을 막 빼가지고 인터페이스 연결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은데 전자공학에 익숙한 사람은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전자공학 전공이 아니고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뭐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뭐 자유롭게 회로를 다루지 못했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런 회로를 같이 다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자공학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을 같이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쟁력이 훨씬 더 우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차차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플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나마도 본 사람이 있다 그러게 되면 아마 대부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애플2일 겁니다. 애플의 실질적인 상용 제품으로 1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앞에서 봤던 애플1은 뭐 상업적으로 팔았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이제 상업 세계에서 팔렸던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애플2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여러분 파는 물건 같죠. 최초의 PC로서는 이제 대량 판매 성공자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2 본체가 있고 본체에 키보드가 달려 있고 그리고 모니터를 따로 쓰는 이런 형태의 그 애플은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회사의 이 PC들의 기본 모델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애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 애플2에서 사용되는 그 하드웨어와 그리고 애플 소프트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처리 언어 그리고 이 애플에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그 뒤에 많은 PC들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모델 기본 모델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혹시 리자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리자는 이 애플이 그 성공적으로 출시돼서 대량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스티브 잡스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던 애플의 다음 세대 컴퓨터였어요. 비록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영화에서 봤겠지만은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은 못 이루었지만 이 리자라고 하는 컴퓨터는 지금 모양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요 리자하고 애플2 중간에 있던 그 바로 다음 사진에 나옵니다만 이제 맥이 있어요. 맥에 그 원형을 이루는 그러한 컴퓨터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맥OS 있죠. 리눅스 기반의 맥OS를 여러분들이 보통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맥OS의 기본 형태를 갖다가 갖춘 멀티태스킹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우스를 사용하고 불리형 키보드에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를 썼던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였다는 거. 그 이전에 애플 컴퓨터나 또는 그 이전에 뭐 메인프레임이나 미니 컴퓨터들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GUI가 아니었어요. 그때 다 텍스트 베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 GUI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그러한 컴퓨터를 갖다가 설계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리자예요. 이것이 바로 후에 맥킨토시의 기본이 됐고 맥OS의 원형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죠.
83년입니다, 무려. 여러분들 태어나기 도대체 몇 년 전이죠? 그리고 이 컴퓨터 이름을 이제 스티브 잡스는 리자라고 붙였는데, 리자는 누구냐? 예, 참 스티브 잡스하고 참 복잡한 관계에 있었던 바로 잡스의 딸입니다. 예. 본인이 야심차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꿈의 컴퓨터, 거기에다가 본인의 딸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양입니다. 맥킨토시를 먼저 보기 전에 잠깐 그 기술 발전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맥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맥북 쓰고 있는 학생들 뭐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맥북 또는 맥킨토시에 비해서는 윈도우 기반의 PC를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가보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PC보다는 맥북을 많이 써요. 맥북 또는 맥킨토시 같은 그런 이제 맥 계열을 갖다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맥북은 이 맥킨토시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맥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죠. 지금도 2021년 현재에도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아이맥, 그리고 모바일 시장에서는 이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인 그 모바일 PC 시장에는 여전히 이 맥북이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맥북 에어라든가 아니면 맥북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맥북의 원형, 옛날 맥북, 84년에 나온 맥북입니다. 근데 84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느낌에는 굉장히 고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고가와 아주 굉장히 세련된 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 눈으로 봐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좀 모니터가 작아가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게임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은 또 이 92년의 맥북을 보게 되면 또 다르죠. 트랙볼 베이스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트북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맥북도 만약 노트북 형태의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맥에서, 즉 애플사에서 상당히 많은 걸 주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문제의 맥킨토시, The First Success라고 써놨는데, 거의 아마 이거는 컴퓨터 역사상 거의 히스토리컬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맥이 이제까지 컴퓨터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모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아마 컴퓨터가 사무용, 개인용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팔린 그런 모델은 아마 이 맥킨토시가 거의 역사상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로 봤을 때 거의 하드웨어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고장도 별로 없고 무게도 별로 안 나가고, 그리고 별로 하드웨어에 불편이 없었던 그런 모델이고, 마우스가 적용된 최초의 모델입니다. 앞에서 리자에서 마우스를 사용했다고 했지만은 그 리자의 모델에서 이 마우스를 갖다가 그대로 따왔죠. 그리고 불리형 키보드 사용했고, 이런 것도 리자 모델에서 가져온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용적으로 봤을 때 마우스가 처음으로 사용된 컴퓨터가 되면 바로 이 맥킨토시가 되는 겁니다. 리자는 상용적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비즈니스 PC의 거의 뭐 스탠다드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맥킨토시가 나온 뒤부터 거의 모든 그 회사의 사무실에는 거의 맥킨토시가 하나씩 있는 것이 필수가 됐죠. 하드웨어적으로도 완벽할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말 강력한 소프트웨어들, 맥 OS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라든가 문서 처리,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무용 컴퓨터로서는 거의 뭐 완벽한 기능을 발휘했고, 이 맥킨토시로 인해서 사무실에서는 점차 타이프라이터가 사라지고, 그리고 컴퓨터가 책상 위에 들어앉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그런 PC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맥킨토시의 성공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잡스는 애플사의 최대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사의 경영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예,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들이죠. 엔지니어를 꿈꾸고 이제 이 공대에 들어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끊임없이 향상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술을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경영의 세계는, 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를 목표로 이제 이 공대에 왔지만은 공대생들이 어느 정도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잡스는 맥킨토시 이후에 애플사를 나와서 본인의 회사를 따로 또 차리게 됩니다. 거기서 만든 게 바로 넥스트라고 하는 컴퓨터인데 이 넥스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일단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의 한 그 부류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넥스트는 보게 되면 아주 시꺼먼 본체, 그리고 역시 시꺼먼 모니터, 시꺼먼 키보드와 시꺼먼 마우스, 한마디로 시커먼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워크스테이션 그러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미니 컴퓨터를 조금 줄여놓은 것밖에 안 됐어요. 맞으면 상당히 컸던 거죠. 컸는데 여러분들 키보드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이 넥스트는 정말 작은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이 당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고 성능도 굉장히 좋았어요. 컴팩트하고 사용도 아주 쉬웠던 그런 이제 OS를 담고 있는 컴퓨터인데 여기에 사용됐던 OS가 바로 유닉스입니다. 맥OS도 어떻게 보면 유닉스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워크스테이션은 이 당시 워크스테이션이 대부분 그랬지만은 유닉스 시스템 5를 사용했고, 그리고 엑스 윈도우를 갖다가 제대로 사용했던, 뭐 엑스 윈도우를 갖다 넥스트가 처음 쓴 건 아니지만은 엑스 윈도우를 정말 제대로 구현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야 엑스 윈도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편리하구나 하는 것 갖다가 깨닫게 해줬던 그러한 엑스 윈도우 시스템을 갖다 제공한 그런 OS입니다. 그런 OS인 시스템 5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나도 실제로 이 넥스트를 써봤습니다. 넥스트는 88년에 나왔는데 내가 89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에서 하나 구매해서 썼습니다. 정말 그 당시로 봤을 때 다른 워크스테이션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빠르고 좋았던 컴퓨터예요. 하지만 잡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항상 대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 작품은 왠지 좀 실패합니다. 이 넥스도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멋진 컴퓨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에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워크스테이션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실패했어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넥스트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넥스트의 중요성을 갖다 하면 넥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은 이렇게 구석에 전시되어 있지만은 그 벽의 한 구석에 3층인가에서 2층 내려가는 계단 벽 전체에 이 넥스 사진을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상당히 크게 붙여놨어요.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이 넥스라고 하는 워크스테이션, 스티브 잡스의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후에 잡스는 PC, 워크스테이션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픽사를 설립하고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갖다 만드는 그런 작업에 몰두하게 되죠. 여러분 애플 하게 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아이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애플 그러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굉장히 사용하기 친숙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면 이걸 겁니다. 디자인 좋다. 글쎄요, 최근에 애플 그러게 되면 디자인이 약간 좀 정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맥이나 맥북 프로 보게 되면은 디자인이 다시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처음에 애플이 시작될 때부터 아까 그 애플2 그리고 맥킨토시 리자를 보면 알겠지만은 컴퓨터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조나단 아이브가 있어가지고 애플의 디자인이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뭐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의 여러 가지 제품 디자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마는,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아주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애플하고 함께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애플 그 맥킨토시에서 사용했던 그 잉크젯 프린터인 스타일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디자인 상당히 좋고, 이미지 라이터, 그래픽 그 프린터죠. 이것도 80년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나이스한 디자인입니다. 넥스트에 사용했던 이 당시 거의 최초급에 해당했던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이 레이저 프린터도 실물을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시대를 초월한 것 같은, 뭐 애플 디자인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시대를 앞서 나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마인드는, 뭐 본인이 디자인은 아니었지만은 디자인 마인드는 항상 한 세대씩 앞서가는 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망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장사가 잘 되려면은 그 세대에 적합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잡스는 꼭 그 세대에 적합한 거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 한 세대씩 뭔가 한 스텝씩 먼저 나가는 그러한 느낌이 이 바로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었고, 그래서 본인의 회사에 있는 여러 디자이너들에게도 계속해서 한 세대를 앞서 나가는 그러한 디자인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조나단 아이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애플의 디자인은 항상 약간 좀 시대 초월적인,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맥 같은 거 보게 되면요, 디자인이 그 이전의 아이맥하고는 좀 다르고, 지금 이 시대 2021년 시대에 나올 거라기보다는 한 2025년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지금 새로 나온 아이맥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애플 스티브 잡스 마인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세대 앞서는 디자인, 그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애플의 그 제품들은요, 그냥 공업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왠지 약간 작품이다, 미술 작품이나 조각 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글쎄요, 그렇지 않나요? 각자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